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학견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조인들은 변협 회장을 비롯해서 전국 법학대학 교수 협의회 회원들 2천여 명, 그 다음에 정교모 회원들 한 7천여 명이 전부 합동 성명을 통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이런 사퇴 촉구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변필검 이 부장검사 형사 1부장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판사들은 실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의 글이 내부망에는 사실상 별로 불이 붙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 검사들이 지난번 윤석열 총장 추미애가 몰아낼 때 검사들이 그야말로 실명으로 얼마나 심각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내부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일반 직원이 실명으로 이 법원 내부망에 코트넷에 오늘 9시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핵심은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대법원장은 생전 처음 봤다. 즉각 사퇴하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내부 판사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이 대법원장을 가만히 놓아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 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와 법원 노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앞으로 판사들의 집단 반란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판사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계속 침묵을 지킬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판사 여러분들 물론 지금 순간적인 일시상의 안위가 더 중요하죠. 내 인사 저번에 추미애 같이 또 저 지방으로 좌천되고 또 밀려나고 그래가지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고 이런 걸로 향하는 거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판사든 검사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강력히 말하자면 단단하게 그 죄가의 범죄에 행행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 본인이 재판장이 돼서 판결을 내려야 할 때는 판결로 말하고 또 그렇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침해했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다면 이미 김태규 부장판사는 책까지 써가지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 판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자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 일반 직원 이러한 이 경고 메시지, 비판의 메시지를 무겁고 그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판사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이에 화답해서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사법부를 정권이 뇌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질러버려도 된다. 그런데 불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김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이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의 법원장 인사와 수석부장 인사 그리고 중요재판부 인사는 자기 사람 심기 인사고 자기 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 인사다. 이것은 바로 중앙지법원장, 그 다음에 민사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전부 진보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로 딱 포진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세 명의 핵심 고위 간부 법관들이 그야말로 이 재판 배당도 하고 영장 실질심사 판사도 배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과 직결되는 이 재판건이 올라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한테 이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종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판결을 본래 내일 모레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3월 11일로 일방적으로 또 미뤄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사상 처음으로 중앙지법이 생긴 이후 6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있어가지고 정권 지키는 판결을 내리라는 압력,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내부 직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침묵이 흐른다. 그런 침묵 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 대표자 회의와 법원 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바뀌다. 상식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전처럼 정의의 외침을 부르짖는 게 당연하다.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최악의 사법농단을 보고도 이율 배반적으로 침묵하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와 법원 노조는 이제 잃어버린 양심도 찾고 썩은 정의도 정화해 외쳐야 한다.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로 탐욕의 카르텔을 형성한 게 아니었다면 반드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외침을 해야 한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전부 회장서부터 시작하고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한 60, 70%로 딱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전국 법관 대표의 대표성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이 법원 판사들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복을 차라리 벗는 게 낫다. 저는 그런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교에는요, 신전대협까지 형성됐잖아요. 결성이 돼가지고 중요 전국 현안 이런 거에 관해서 항상 비판의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법원 판사들은 뭘로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는 비판을 우리 국민 모두로부터 받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또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현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망을 쪼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이 이성윤이 한 사람이 남은 것으로 보여져요. 직접적인 당사자 중에 한 사람. 지금까지 출입국 불법 출금과 관련된 법무부 관련 직원들, 지금 차규근 출입국 정책본부장만 지금 남아있어요. 본부장만. 그리고 이 검찰 측에서는요, 그동안에 현재 수원지검장이죠. 문홍성 수원지검장, 그 다음에 김영진 당시 간부, 과장, 수사지휘과장.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현직 고위 간부지만 전부 소환 조사했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런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이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윤대진 검사장입니다.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최근에 윤대진 검사장은 소환 조사를 했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방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바로 이성윤 하나인데 이성윤이가 그래도 명색이 수원지검장인 중앙지검장인데 나가겠느냐. 그러나 법 앞에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소환 조사 그야말로 지금 현재 차기 총장 뭐 1호라고 알려졌잖아요. 이번에도 안 잘렸잖아요. 이번 안 잘린 것은 보호하는 것이죠. 차기 총장 시키려고.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차기 총장이 되려면 이번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출두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윤대진 이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을 하는데 외압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2명입니다. 당시 이성윤 대검의 반부패부 강력부장하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에요. 얼마 전까지 심재철 그 유명한 검사가 했던 검찰국장 자리를 당시에는 윤대진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대진과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수원지검에 있는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안양지청에서 이번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가짜 번호까지 만들어서 가짜 문서를 꾸민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불법 출금과 관련된 정보 유출 관련 사항만 수사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윤대진입니다. 그래서 윤대진을 이제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이성윤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본 방송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좀 이 전파해 주셔가지고 이성윤이 반드시 그것도 빨리 소환 조사하도록 이 검찰에 이 압박을 구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백신 얘기인데요. 이 백신 정부 당국에서 이 백신과 책임자인 이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당 정경실
자원관리 반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지금 현재 850만이 되는데요. 이걸 연령순으로 쭉 정리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빨라야 5월 중에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79세인 박지원, 75세인 정의용보다도 훨씬 늦게 맞게 된다. 근데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하나의 정의 개념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은 사실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맨 앞에 1번으로 맞는 게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을 맞고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부부라든가 해리스 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아도 탈이 없다,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맨 먼저 맞고 그것을 홍보했어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속으로는 순서 다 됐을 때 5월쯤에서 다른 사람들 65세 이상 맞아갖고 사고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서 맞을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맨 먼저 서방에 있는 선진국가들 대통령들이 맨 먼저 맞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맨 먼저 맞아라, 이렇게 저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백신 확보에 굉장히 지금 한국이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 시장도요, OECD 회원국 37개 회원국 중에서 맨 꼴찌로 꼴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2월 17일, 뉴질랜드 2월 20일, 콜롬비아 2월 20일, 호주가 2월 21일, 2일, 한국이 2월 26일입니다. 미접종국.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이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3월 말에 최소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15조를 풀 계획으로 있고요. 이 4차 지원금 풀으려고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선거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주는 문제를 지금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노골적으로 돈 선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폭행과 관련해서 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국 꼬리 자르기, 맨 힘이 없는 사람 하나만 처리하는 것 같아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을 피의자로 입건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에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뉴스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조선 칼럼입니다. 이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쓴 글인데요. 제목이 대한민국이 꿈을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는지 쭉 역사적인 연원서부터 해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핵심적인 부분 한 1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량을 한번 읽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911년 동아시아를 여행한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비어트리스 웨브는 한국인을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비천한 척추 동물로 멸시했다. 하지만 1919년 3월 한국인은 척추가 바로선 종족임을 입증했다. 양반, 상놈, 천대받는 기생까지 독립만세를 외쳤다. 만국이 다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한 민족적 고해 성사했다. 한국인이 죽은 데서 살아난 날이었다. 이제 한국은 풍요와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 잃은 기적을 말하면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놀랍게도 한국인에게만 그렇다. 가난한 인류에게 한국은 여전히 경이로운 대상이며 그를 또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멜레스 총리는 개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온종일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수첩에 까맣게 메모를 했고 진심으로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 한국인 참석자가 모두 감동했다. 에티오피아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리고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생생히 깨달았다. 그런 한국이 꿈을 이뤘다. 날마다 분노와 안타까움, 탄식 소리를 듣는다. 우리 지난 역사에 침을 뱉고 위선으로 상식을 덮고 공짜 유혹으로 국민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때문이다. 3.1절이 다가온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가?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한국의 성공은 고통받는 인류의 꿈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한국이 지닌 세계사적 의미이자 소명이라 믿는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알아먹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쓴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요, 이 칼럼 그대로 청와대와 총리실, 당에 팩스로 하나씩 아니면 우편물로 보내줄 것을 저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